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10월 7일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제가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일이 잘 마무리가 일찍 돼서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 정도 미장에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은 안 열리고 미장은 열려서 지금 미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가격은 그쯤 비슷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큰 급락이나 큰 급등도 없고요. 아마 명절 끝나고면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게 크게 등락폭을 개장을 하더라도 등락폭을 보이진 않을 것 같고, 지난 영상에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먼저 볼게요. 뭐 어떤 분은 열정에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감사드리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의견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주 Q8K 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또 슈퍼땡스 10,000원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명절 때 그래서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올 투자한 지 꽤 됐는데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과장도 없고 진솔한 방송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심이 좀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모으신 게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투자 금액을 공개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뭐 투자 금액에 따라서 뭐 10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1억도 작은 돈이 될 거고요. 또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0,000원이 또 작은 돈이 될 거고, 10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 모았다 하면 되게 많이 모았다고 느낄 거고, 그러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투자 금액에 따른 진심을 평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긴 하세요. 뭐 궁금하시겠죠, 분명. 근데 뭐 열심히 저 모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분산 투자하는 것들도 있고, 뭐 노후 대비 차원에서 펀드 투자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개 자산군에 글로벌리 분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올에 몰빵을 하고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한올 비중도 높긴 한올 비중이 가장 제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건 맞고요. 높은 건 맞고, 하지만 제가 얼마를 모았는지까지는 비공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보여요. 아이디가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뭐 챗GPT는 일본의 오츠카 제약 유력하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뭐 일본 라이센스 아웃 대상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오츠카 기업 제약도 괜찮죠. 되기만 하면 좋은 거죠. 뭐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어떤 분 이제는 덕질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오르는 거는 기대감이랑 시장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거죠. 주가가 더 빠지는 주식들이 이상한 거지, 테드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랑 바이오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 거기에 따라가는 거라고 봄. 임상 3상이라는 점에서 국장은 매번 조심해야 함. 맞는 말씀입니다. 항상 국장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주식이든 다 조심은 해야 돼요. 본인이 잘 아시는 분야든 아니면 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회사를 완벽하게 잘 이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온전히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분산 투자 잘 하시면서 오랜 주식 투자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그릇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 그릇이 작은데 큰 금액을 투자하면 그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제 투자 철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뭐 기업의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그 주가가 빠지면 그 기업의 펀더멘털 흔들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또 손절을 치거나, 이런 뭔가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 감정적인 판단을 할 때가 오거든요. 본인에 맞는 그릇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에 맞는 그릇의 크기만큼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임상 3상이라는 점에서 국장은 매번 조심해야 함이라고 하는데,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제약의 기전, 약의 기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증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대규모 임상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한올바이오파마 뿐만이 아니고요. 바이오주 회사 투자를 하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뭐 다른 게 있거나 하면, 파이프라인의 가치들이 다른 것들이 높으면 물론 가능성이 더 높은 회사들이겠죠. 예, 그런 것들 잘 공부하셔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팩투스를 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첫 번째, 정승원 대표이사가 지분 매도를 한 적이 있던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이뮤노반트와의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 홈페이지 파이프라인 섹터에는 이뮤노반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뉴론에 대한 것만 있는데, 보통 기술 이전한 곳은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표시해야 하지 않나요? 이뮤노반트도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파이프라인에 표시해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파이프라인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대표이사 지분 매도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의 지분 매도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승원 대표이사 말고 그 박승국, 지금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냥 아마 이사로 계실 텐데, 정확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지분을 좀 많이 들고 계세요. 뭐 대표이사님도 들고 계시지만 그 전에 대표이사를 맡으셨던 박승국이라는 분께서 지분을 많이 들고 계시고요. 그 펀더멘털적인 이유로 지분을 매도했다면 그 박승국 그분도 아마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분은 매도를 안 하더라도 정승원 이분이 매도를 하셨으면 아마 모든 지분을 다 팔아 넘기셨든 사임을 하셨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일을 잘 하고 계시고요. 지분을 잘 들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매도에 대한 큰 지분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자꾸 하려고 하면 이제 투자할 때 좀 어려워요. 이게 물론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가 뭐 좋은 뜻의 지분 매도라는 말이 참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세금을 내야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그러든지,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지분 매도 한 거 정도는 사실 뭐 큰 이슈가 아니라면, 본인의 개인적인 뭔가 그 경제적인 이유로 지분 매도를 한 거라면 그렇게 큰 거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어떤 펀더멘털적인 이유로 그 예를 들어서 계약 발표 날이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쯤 해서 지분 매도가 이루어졌다, 그런 건 좀 의심을 해봐야죠. 타이밍상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발표가 나오기 한 2주 전에 지분 매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요. 두 번째는 이뮤노반트와의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과거 공시를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다트라는 사이트, DART, 다트,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이거든요.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를 검색을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계약 조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계약금이나 뭐 마일스톤이나 지금 하고 있는 임상 진행 경과나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라이센스 아웃 표현은 사실 이게 뉴론에 대한 거는 왜 뉴론에 대한 것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뉴론을, 그러니까 뉴론 파마의 약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뮤노반트가,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한올 약물, 그 바토콜리맙 등등, IMV-140, 아이메로프로바트랑 포함해서 로이반트가 한올 약물을 사간 거랑 비슷한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올이 뉴론 파마의 약물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올이 임상을 진행을 해서 신약 출시를 하든 또는 뭐 기술 재수출을 하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한올 약물을 사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한올이 뉴런파마를 사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올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뉴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 IMVT, 바토클리마비다, 아이메로프로바트처럼 로이반트의 기술 수출을 한 내용은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 더 풍부한 표현이 있죠. 한올에 대한 표현보다는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안 써있는 이유가 있다, 써있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사실 논낸 것 같아요. 어차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기 사업보고서에서 이미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다라 그래서 뭔가 의미가 없고,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 해서 의미가 있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건 이제 홈페이지에 기록을 했냐 안 했냐의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의 차이인 거지 뭐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OJ4J1N님께서 2일 전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1번 항 FcRn 기전을 이용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 적응증 개발은 이뮤노반트 외에도 존슨앤존슨이나 아제넥스도 다 하고 있지만 가령 언메니지가 가장 큰 축인 그레이브스병은 왜 이뮤노반트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메커니즘은 같은데 적응증은 왜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잘 보시면 그레이브스병이 시장 가치도 높고 환자 수도 많고 하는데 왜 로이반트, 이뮤노반트만 하냐. 류마티스도 환자도 엄청 많고 신규 발병 환자도 많고 언맷 니즈 높은데 왜 이뮤노반트만 하냐.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시면 그때 이게 그 엄민용 위원님께서 올려주신 레포트 안에 있는 개발 현황에 대한 표거든요. 보시면 그레이브스병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 이뮤노반트 쪽 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목록을 나열하시다 보니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맨 위에 나와 있게 됐는데, 이 그레이브스병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시면 다른 데는 다 안 해요. 아제넥스, 존슨앤존슨, 유시빈 다 안 하고요. 중증 근무력증, CIDP 뭐는 다 하고, 테드도 아제넥스 하는데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네요. 테드도 아제넥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쇼그렌 증후군 3개 다 하고요. 유시빈은 좀 뺄게요. 유시빈은 하는 게 워낙 없어서 유시빈은 좀 빼고, 그 다음에 뭐 루푸스는 또 아직 이뮤노반트만 하고 있고, 얘 또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죠. ITP는 뭐 셋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중단이 됐고, 이게 중국에서는 아마 진행하다 말았을 거예요. 하보바이오메드가. 그 다음에 뭐 루푸스 신염은 한올이 안 하고 있고요. 뭐 전신성 경화증이나 뭐 안구 중증 근무력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 두 개의 차이. 왜 이 둘은 안 하냐? 중증 근무력증이나 CIDP나 쇼그렌이나 뭐 여기 ITP나 뭐 당뇨나 루푸스 신염, 전신경화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마다 이제 전략의 차이입니다. 전략의 차이. 정답은 전략의 차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MG 같은 경우는, 이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병의 기전이나 그 원리라는 것들이 좀 많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앓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약물들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 C5 단백질 억제 기전 GMG 치료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리제네론,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임상이 들어가고 성공을 하는 것들이, 이 MG,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은 약의 질환의 기전 원리가 어느 정도 많이 규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 FcRn 물질도 지금 임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C5 단백질 억제 기전도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전이 명확하게 반영이 돼 있고 했으면, 증명이 돼 있으면 다 하겠죠.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CIDP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테드나 GD나 이 RA도 불응성 RA거든요.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뭐 TNF 알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물이 있지만, 이 불응성 류마티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류마티스 환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메토트렉세이트라고
그 염증을 조절한, 아니 그 면역을 조절하는 면역 조절제가 있어요. 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것들을 먹고도 만약에 치료가 안 되고, 뭐 TNF 알파 그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것들을 투여를 했는데, 주사를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그런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레이브스병도 마찬가지죠. 그레이브스병도 항갑상선 약물을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투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드는 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요법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거부감도 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병이 완치되는 게 아니라 평생 이제 호르몬제를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또한 그런 약이 안 들었을 때의 병의 기전은 밝혀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도 하고 싶을 겁니다. 하고 싶을 건데, 이뮤노반트가 지금 기업의 이 뭐라 그러죠? 그 임상의 방향성을 잡은 건 이런 언맷 니즈가 높은 그레이브스병이지만, 그 ATD 항갑상선 약물이 안 드는 환자들을 타겟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환자들은 지금 약이 없기 때문에 물론 리스크가 있죠. 그 약이 왜 안 드는지나, 이 약은 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내려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잘 들 거다, 그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차단을 하면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는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을 수는 있지만, 인간의 투여를 해서 현실적으로 증명을 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이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다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을 시도를 해봤겠죠. 해봤을 텐데, 그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은 이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할 때 항갑상선 약물이랑 같이 투약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 약에 대한 효과를 독립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아마 어려웠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그 불응성 환자들, 항갑상선 약물이 안 드는 불응성 환자들에 대해서 많은 증명에 대한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병의 기전의 원리에 따라서 항 FcRn은 FcRn인데 여기 FnRn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항 FcRn은 아마 그 그레이브스병, 그 ATD 갑상선 약물이 안 드는 환자들에 대한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이 잘 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원리적인 것들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을 했을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원래는 존슨앤존슨이 했었거든요. 근데 존슨앤존슨이 임상 이상을 해보니까 효과는 있어. 근데 존슨앤존슨이 그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증량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작용만 없었으면 용량 증량 했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이상 해보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되긴 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어. 라는 것까지 존슨앤존슨 증명을 하고 포기를 한 거고요. 이뮤노반트는 그래? 존슨앤존슨 류마티스 해보니까 됐네. 우리는 부작용 없어. 그러니까 용량 증량할 수 있어. 우리 용량 증량해서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게 류마티스 관절,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의 규명이 워낙 유명한 것들은 뭐 중증건물염증이나 CIDP나 이런 것들은 많은 FcRn 저해제 치료제 회사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이런 두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시장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언맷 니즈가 커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돌아오는 리턴, 수익 구조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뭐 타겟 할 수 있는 환자들도 다른 경쟁사가 없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환자군도 많은데 경쟁사도 없어서 리턴이 아마 클 겁니다. 독점 구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다, 이건 아니죠.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기 때문에 다른 1차, 2차 치료제들이 안 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신 그런 환자들은 이제 만약에 임상에 성공을 한다면 이뮤노반트 말고는 이제 선택의 폭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도 그럼 도전을 하면 되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좀 도전하기 힘든 게, 아제넥스는 용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IgG 항체를 감소시키는 농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그레이브스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좀 고용량을 써야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뮤노반트 데이터를 보고도 아마 보고 나서 더 그랬을 겁니다.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측면의 차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존슨앤존슨이나 아제넥스는 일단 병의 원리가 명확한 것들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뭐 다른 치료제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병의 원리가 좀 명확해진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과 그 다른 기존의 치료제들을 통해 병의 원리가 좀 규명된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다른 치료제와 다른 치료제들 다른 기전을 가진 다른 치료제들과 같이 경쟁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어느 정도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라면 느낌 정도만 한번 봐보세요. 이뮤노반트는 경쟁이 있는 그 질환들은 데이터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MG 같은 경우도 이제 아제넥스나 뭐 존슨앤존슨보다 더 월등한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경쟁사들이 많은 질환들에 대해서는 우리 데이터가 월등해 라고 시장은 많이 못 가져갈 수 있어도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가려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은 우리 항체 감소율 IgG잖아요. IgG 감소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언맷 니즈 높은 질환 타겟 하겠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불응성 류마티스가 그렇고요. 쇼그렌도 아마 쇼그렌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항체 감소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지금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경쟁사들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루푸스 같은 경우는 퍼스트 인 클래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테드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테페자밖에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맷 니즈가 되게 커요. 근데 테페자라는 약물은 지금 그 부작용이 워낙 크잖아요. 청력 소실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기전의 원리를 가진 비리디안의 약물도 청력 소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물론 좀 적다곤 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테드 같은 경우도 언맷 니즈가 커요. 그래서 테드 같은 경우도 바토클리마브로 퍼스트 인 클래스 FcRn 저해제 계열 내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를 지금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 전략적 측면이 높아요. 이뮤노반트가 전략적으로 이런 언맷 니즈가 큰 시장들을 타겟을 하려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 존슨앤존슨이나 아제넥스가 분명 같은 기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브스병이나 류마티스라는 큰 질환의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는 건 처음에는 이제 리스크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진입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본인들의 항체 감소 농도 60 몇 %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게 좀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좋은 게 존슨앤존슨이 류마티스에서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딱 좋은 실예예요. 존슨앤존슨이 아제넥스랑 그 IgG 감소 농도를 보면 아제넥스랑 좀 비슷하든지 존슨앤존슨이 좀 높던지 그래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약도 좋은 거예요, 아제넥스에 비하면. 근데 이제 이뮤노반트 약이 월등히 IgG 감소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아제넥스 입장에서는 우리도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입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에서도 한올바이오파마나 이뮤노반트 데이터를 보면 그 IgG 감소 농도가 70% 이상일 때와 70% 이하일 때의 데이터가 워낙 차이점이 크단 말이에요. 70% 이상일 때는 반응률이 확 높아지고 70% 이상일 때 IgG 감소 농도가 70% 이하일 때는 반응률이 월등히 낮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아제넥스 입장에서는 저런 질환은 저렇구나 라는 데이터를 보고 이제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 뒤늦게 들어오기에는 좀 무서운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들어온다고 해도 이뮤노반트가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을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월등히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제넥스 입장에서는,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을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쇼그렌이나 루푸스 같은 경우도, 테드 같은 경우도, 쇼그렌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비슷한 속도로 지금 임상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존슨앤존슨이나 아제넥스가 먼저 나오고 이뮤노반트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그 데이터적인 면에서 월등히 앞서버리면 그 자리 잡기 전에 시장은 이뮤노반트가 빠르게 침투를 할 수 있거든요. 루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고요. 테드 같은 경우도 지금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데, 이게 파토클리맙이라서 좀 부작용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나면 데이터가 좋아버리면 항체 감소 농도에 따른 데이터가 비례적으로 나와서 아제넥스도 지금 테드가 내년 하반기쯤에 발표가 날 건데, 테드 발표를 딱 해봤는데 이뮤노반트보다 데이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아제넥스는 테드에서 자리를 못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뮤노반트는 좀 더 언맷니즈, 좀 더 어려운 질환, 좀 더 IgG 항체 감소 농도에 따른 이런 효능이 더 좋은 그런 질환들을 타겟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경쟁사들,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은 그런 IgG 항체 감소의 농도에 따른 비례적인 환자의 개선 정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IgG 항체 감소가 이루어지면 이 질환은 타겟이 되겠다, 이 질환은 효과가 있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제넥스랑 존슨앤존슨은 겹치는 부분이 서로 좀 많고요. 이뮤노반트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겹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것들이. 이뮤노반트는 이제 좀 안 겹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나 그죠? 좀 안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신경화증이나 아니면 이거는 사실 데이터를 제가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뭐 MG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무튼 좀 존슨앤존슨, 아제넥스와 나가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이 댓글이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략적인 면이 크다. 그러니까 아제넥스는 존슨앤존슨 이제 그레이브스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온다. 이제 이뮤노반트가 데이터를 워낙 그 IgG 감소 농도에 따른 데이터를 발표를 해놔 버려서 이뮤노반트를 따라잡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 분이 질문을 되게 잘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의 질문 하나로 이렇게 영상 하나를 찍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뮤노반트는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략을 좀 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대형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이거든요. 다들 똑같은 것만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면 끝입니다. 근데 이뮤노반트는 그 와중에 비집고 들어갈 시장, 불응성이라는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장점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은 본인들이 대형 제약사로 이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임상을 이제 리드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니까, 회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측면, 이런 불응성이나 어려운 시장들을 측면을 공략을 해서 하이 리턴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측면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왜 이뮤노반트가 이런 것들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결론은 다른 회사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찾아본 거고, 만약에 똑같이 갔으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를 인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다른 제약사들과 똑같은 질환으로 간다면 그럴 거면 속도라도 빨라야 되는데, 그 MG나 CIDP나 뭐 ITP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도가 좀 늦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질환을 하고 있으면 데이터가 월등히 좋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월등히 좋아도 얘네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을 먼저 투약을 하고 있는 의사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다른 약 넣으세요 라는 리스크를 의사들이 질까 라는 것들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그렇게 할 바엔 경쟁력이 없다, 우리 회사를 다른 제약사에 비싸게 팔아넘길 수 있는 가치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만의 시장을 개척을 하자 라고 해서 그레이브스병이나 뭐 테드,
류마티스 관절염, 뭐 루푸스 이런 다른 그 회사들이 타겟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을 열심히 타겟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짐작이 가는 게 좀 어려운 질환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질환들은 아마 류마티스 이뮤노반트가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질환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 하고 있는 시장 중에서도 좀 빈틈을 노리든지 아니면 같은 시장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항체 감소 농도가 높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을 타겟을 해서 좀 차별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는 이런 전략들이 괜찮지 않나, 대형 제약사가 좀 눈독 들일만 하겠다라는 것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른 제약사와 같이 갔다면 오히려 더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반대로 다른 제약사가 이뮤노반트의 질환을 다 타겟을 해서 다른 제약사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하지 않나, 본인들만의 장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꼭 남겨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저의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에 대한 실력과 함께 모두 다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서로 정보 공유의 장이 돼서 꼭 좋은 유튜브 방송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연휴까지 아직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뜻깊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가족들과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이 와중에도 어딘가에선 또 쉬지 못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마음은 풍요로운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또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한마디도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고 있고요. 요즘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하트 누르느라 바쁘지만 그 바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있어서 제가 저도 잘 찍고 있구나 라는 느낌도 들고 해서 꼭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슈퍼 땡스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잘 공부해서 좋은 질의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슈퍼땡스 지난번에 보내주신 주주님, 주주란 아이디를 가져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쓰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최대한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